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대만 타이중시 신서양은 산간지대의 맑은 공기와 자연경관이 매력적입니다. 그에 걸맞게 대만의 작은 프로방스라는 별칭이 붙어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마터면 대지진 때문에 묻힐 뻔한 희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붙잡힌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남아있죠. 지난 1999년 9월 5일 오후 1시 2명의 남성이 신서양의 한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싯대 설치해 두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던 중 갑자기 낚싯대가 휘청거렸죠. 분명 묵직한 무언가가 걸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끙끙대면서 줄을 감아 올리는데 잠시 후 너무 놀라서 주저앉고 말아요. 저거 사람 머리잖아! 낚싯대 끝엔 심하게 부패한 머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가는데요.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출입을 통제하고 바로 시신 수습에 나섭니다. 머리 외에 나머지 부분을 찾아야 하잖아요. 추가로 200명의 경찰이 더 배치되었죠. 머지않아 3km 떨어진 상류 쪽에서 골반뼈, 왼손, 척추 일부가 발견됩니다. 현재로서는 토막난 모든 부위를 발견하는 게 좀 불가능했어요. 하류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고 또 강바닥 깊이 가라앉았다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 발견된 토막을 정밀부검하는데 절단면이 예리하게 나 있는 걸 봐서 살인사건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토막이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죠. 물론 머리가 있긴 했지만요. 이걸로 이목구비를 구분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부패가 심해서요.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남성으로 추정할 뿐이었죠. 그래도 당시 왼손에 지문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요. 그때의 대만은 한국과 달리 군 입대를 하지 않는 이상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원 확인은 실패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얼굴뼈를 기반으로 몽타주를 제작합니다. 이걸 신문에 게재하고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 혹은 목격자를 찾는 데 사활을 걸게 되죠. 사실 신원을 모르니까 사건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 얼마 후 이 수사에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지는데요. 성별 추정부터가 문제였어요. 법의학자가 발견된 골반뼈를 면밀히 보니까 피해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같은 해 9월 21일 대만에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난토우현에서 규모 7.6의 대지진이 벌어진 거죠. 당시 사상자만 13,720명이었고요. 약 10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참고로 지진이 난 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재건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런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경찰력은 토막살인 한 건보다는 피해 복구에 다 주력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건은 점점 잊혀졌죠. 신원을 모르니 방법도 없고요.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8일 강에 토막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 2개, 가슴 2개, 손 3개, 총 11개의 토막이 발견됐죠. 최소 피해자는 2사람, 그리고 그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각각 키가 158, 160cm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이전의 강에서 발견한 시신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머리카락이 모두 짧게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다행히 나중에 발견된 시신은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나요. DNA 검사 결과 두 피해 여성은 자매였습니다. 서둘러 이들 가족을 수소문하는데 어라, 어머니도 실종 상태네? 혹시? 서둘러 조사에 들어갔고 앞서 첫 번째 발견된 토막이 이들의 어머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즉 일가족, 어머니와 두 딸 모두 토막 살해를 당한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무렵에 친척이 실종 신고를 해둔 상황이더라고요. 이들의 정체가 누구였냐? 41살의 어머니 파나이, 그리고 그녀의 두 딸, 23살 왕위아와 22살 왕이팡이었습니다. 사실 평소 친척 간에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대요. 판아이의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은 마침 그때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별 탈이 없나 안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연락이 닿질 않았고 더 불안해진 상황에서 친정 엄마가 노심초사하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나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타이페이 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탁. 딸은 할 말만 하고 후딱 전화를 끊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평범한 안부전화 같잖아요.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던 어머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전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래도 분명 이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딸보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고 심지어 평소에 딸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순간 친정엄마는 이거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구나 직감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둔 상황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일가족의 토막 시신이 떠오른 후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이자 아이들의 친부 왕징창에게 연락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남편이었고요. 이미 10년 전에 불화로 헤어졌어요. 거의 남처럼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이 모녀의 실종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를 소환해서 몽타주 보여줬죠.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오열했고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신원이 드디어 정확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시 피해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 모녀 중 엄마 파나이는 타이중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한 날은 8월 23일. 그런데 그날 밤 11시에 호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대요. 어떤 남성이었는데 판아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일부터 일을 못 갈 거라고 전화할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찰이 그 남성의 존재를 수사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한 건 일단 남편, 물론 이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그 남편 왕징창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워낙 멀리 살기도 했고 아내는 그렇다 쳐도 두 딸까지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음으로 의심을 산 사람은 파나이의 동거남, 42살의 남성 우잉홍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같은 호텔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두 사람이 오며 가며 친분을 쌓았고 점차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잉홍이라는 사람이 좀 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3년 전에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감옥에 갔을 때 파나이가 옥바라지까지 했더라고요. 그가 출소한 무렵에 이제 두 딸이 20살이 다 넘어가고 다 컸으니까 집을 떠나게 돼요. 갈 곳 없는 우잉홍에게 파나이는 동거를 제안한 거고요. 이후에 이 네 사람의 관계는 모두 좋았습니다. 딸들과도 원만하게 지냈고 또 다 같이 태국 여행까지 다녀온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집에서 가깝게 지내던 우잉홍은 지금 모녀,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실종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잠적 상태였죠. 네, 지금으로선 그가 강력한 용의자인 겁니다. 즉각 수배가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10월 13일 경찰은 도주하던 우잉홍을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에 그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차 안을 보니까 옷가지, 세면도구, 이불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를 완전히 준비하고 떠난 거죠. 우잉홍을 검거했는데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씨 모녀가 홍콩으로 여행 갔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경찰이 출입국 기록 확인했지만 아니요.
모녀가 대만을 떠난 일이 아예 없습니다. 한편 파나이의 금전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실종된 직후 2번에 걸쳐 한화 9천만 원 정도가 인출된 게 확인됩니다. 바로 은행 CCTV 확인했죠? 그랬더니 버젓이 돈을 뽑는 사람은 우잉홍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월 12일, 이게 검거되기 전날인데요. 판아이의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됐어요. 당시 딜러가 기억하길 차주가요, 지진으로 사망을 했다 해서 한 남성이 차를 팔러 왔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게 바로 또 우잉홍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가 몰던 차와 집을 수색하자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에서 엄마 파나이의 혈흔이 검출되었고요. 집에서는 피 묻은 식칼과 전기톱이 발견됩니다. 또 욕실 배수구를 정밀조사한 결과 3명 피해자의 DNA가 모두 확인되었죠. 이렇게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우잉홍은 백기를 들고 마는데요. 동거인이자 연인이었던 파나이와 우잉홍,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데는 한 여성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게 바로 체포 당시 범인 옆에 있던 새로운 여자친구, 39살 쉬 씨였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아주 막장이에요. 원래 쉬 씨는 파나이의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다 같이 일하던 동료예요. 처음에 이 세 사람은 같이 어울렸죠.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우잉홍 남자가 쉬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너무도 대범하게 그 일하던 호텔에서 둘이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럼 호텔에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다들 쉬쉬 하다가 머지않아 파나이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대요. 사이가 틀어지고 난 후 더 골마있던 문제까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이었습니다. 2년 전에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했어요. 근데 사실 말이 공동이지 대부분 파나이가 잔금을 치렀죠. 왜냐면 우잉홍은 감옥에 갔다 오느라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서 파나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집 명의를 내 딸, 2딸 앞으로 변경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잉홍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집값의 반을 달라는 겁니다. 파나이는 바람핀 놈한테 내가 타협은 없다 라면서 이걸 또 단호히 거절해요. 그날 이후 우잉홍의 마음속에는 저 여자 죽여버릴까? 이런 욕망이 피어올랐던 거예요. 그 여자만 없으면 집도 또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도 다 차지하고 새로운 여자친구 쉬와 다시 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1999년 8월 22일 우잉홍은 약국에서 대량의 수면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 파나이가 매일 먹는 약에다가 그걸 몰래 섞었고 태연이 자긴 집을 나섰죠. 그날 파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퇴근한 후에 평소처럼 약을 들이켰는데요. 밤 11시쯤 우잉홍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미 파나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걸 확인한 즉시 밧줄로 몸을 결박했고 다음으로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는 그대로 질식시켰습니다. 파나이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잉홍은 미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욕조에다가 그냥 방치해둬요. 그리고 호텔에 전화해서 이제 병가를 냈어요. 못 간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갔죠.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26일 날 이웃 주민이 어디선가 막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욕조에 시신을 둔 지 며칠 만에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당황한 우잉홍은 어쩌지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바로 전기톱 하나를 사서 다 토막을 냈고요. 장기는 잘게 잘라서 변기에 그냥 흘려보냈죠. 토막은 일단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고요. 그리고 3일 뒤 8월 31일입니다. 어두운 밤 그는 강에다가 토막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물속 깊숙이 가라앉는 토막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재산을 하나씩 처분했죠. 그런데 여전히 큰 이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왜 연락이 안 돼요? 아저씨, 저희 엄마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두 딸이 엄마의 행방을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겠죠. 이때 우잉홍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네 엄마 성형수술하러 홍콩 갔어.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성형수술 반대할까봐 비밀로 했다는 이야기도 다 지어내고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만을 벌었는데 우잉홍이 생각을 해요. 지금 파나이가 사망한 시점에서 딸들이 있잖아요. 어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딸들한테 이것저것 재산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차지할 재산이 줄어들어. 그리고 살인이 발각될 수도 있잖아. 안 되겠다. 9월 4일 우잉홍은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선 아이고, 아무래도 홍콩에 있는 니네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너 나랑 같이 보러 가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집에 오자마자 내가 요즘 이걸 먹고 몸이 그렇게 좋아졌네. 너도 한 잔 마셔봐. 하면서 건강음료를 권해요. 그 안에는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죠. 잠시 후 둘째 딸이 의식을 잃는데 우잉홍은 바로 그녀를 욕조로 끌고 가서 익사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시신을 토막내는 작업은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더 수월해졌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첫째 딸이 남아있어요. 9월 16일 밤 10시 같은 수법으로 큰딸을 불러냈고 또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시신을 토막냈고요. 원래는 딸들의 시신도 다 강에다가 유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죠. 도로가 무너지면서 그을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할 수 없이 우잉홍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지도 펴가지고 탐색을 한 끝에 1월 호수를 고르게 되죠. 참고로 1월 호수는 유람선을 운영할 정도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시신을 버리면 바로 물살에 떠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범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착오가 하나 있었는데요. 1월 호수는 수력 발전을 위해서 저수지로 개조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려고 방류구에다가 철망을 설치한 상태였죠. 근데 마침 얼마 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가 그대로 방류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때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시신 조각들이 방류되면서 철망에 걸렸고 떠올랐던 겁니다. 한편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우잉홍은 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뇌연녀 쉬씨를 시켜서 그 파나이의 가족한테 전화를 걸게 했죠. 사실 그 전화 한 통으로 친정엄마는 단번에 수상함을 감지했고 신고까지 진행된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 사건은 지진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었죠. 한편 이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났지만 우잉홍은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살인을 재현하면서도 덤덤한 얼굴이에요. 그러다가 막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다가오잖아요. 확 짜증을 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요. 법정에 서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검사가 당신 범행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해요. 제가 만약에요, 시신을 더 잘게 잘라서 조금씩 유기했다면 절대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조차 고개를 내저었고 가명의 여지는 그렇게 싸그리 사라집니다. 결국 3명의 모녀를 살해한 우잉홍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마지막 순간이 되자 우잉홍은 그제서야 과거의 모든 일이 후회된다면서 눈물을 찔찔 보여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눈물에 동정심이 들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엔 풀리지 않는 2가지 미스테리가 남아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잉홍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경찰은 탁상에 있는 달력 하나를 발견해요. 보니까 8월 23일, 9월 4일, 5일, 16일에 각각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이게 8월 23일, 9월 4일, 9월 16일 요 3개의 날짜는 엄마와 둘째 딸, 첫째 딸을 살해한 날입니다. 그런데 9월 5일은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까요? 혹시 아직 밝히지 않은 여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사형이 너무 빨리 집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었고 결국 의문으로 남아버리는데요. 또한 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경찰이 우인공한테 성폭행 여부를 묻게 돼요. 여기서 우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실실 웃으면서 그 딸년들은 엄마처럼 못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토막이 발견됐을 때 자매의 생식기가 미처 발견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기에 이게 의도적으로 도련해졌더라고요. 이게 정황상 많은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생활 공간을 나눈 연인을 살해했고 그녀의 2딸마저 죽인 범인. 죽어서도 그가 결코 평안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6년 9월 대만 동부에 위치한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마을 화롄현 지안촌에 여기에 살고 있던 밍의 씨네 집 화장실에서 언제부턴가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생전 처음 맡는 좀 독특하고 뭔가 썩는 듯한 악취였죠. 집주인 밍의 씨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고심하던 그는 결국 옆집을 찾아가 보기로 해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그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밍의 씨가 수차례 옆집 문을 두드렸지만 웬일인지 응답이 없는데요. 여행이라도 갔나?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악취는 여전했습니다. 급기야 이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9월 8일 금요일, 밍의 씨는 급기야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냄새가요, 더 이상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옆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이 집은 또 고요한데요. 할 수 없이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린 그 순간 엄청난 습기가 밀려오면서 악취는 당연했고 파리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상치 않아요. 참고로 이 집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2, 3층은 침실로 이용되고 있었죠. 경찰과 주민들은 집 안을 수색하면서 조심스레 한 층 한 층 올라서게 되는데 그럴수록 악취가 정말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에 올라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모두가 말을 잃고 말아요. 이 집 화장실에서 무려 5구의 시신이 얽히고 설킨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섬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마을 이장이 즉각 시신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바로 이 집에 살던 5남매들이었죠. 하나씩 설명해보면 18살이던 장남 유욱신, 17살이던 둘째 아들 유훈신, 12살이던 셋째 딸 유기진, 그리고 9살이던 넷째 딸 유기은, 게다가 8살 막내 아들 유복신까지. 일가족의 모든 자녀가 지금 다 사망한 채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신의 형태가 너무 기이하죠.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머리에 모두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보니까 눈은 또 공업용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요. 게다가요, 상반신은 입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정말 이 턱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이게 아주 강하게 온 몸을 철사로 묶은 흔적이에요. 3명의 남자아이들은 손, 발 역시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로 화장실에 겹겹이 쌓여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럼 아이들은 왜 사망한 걸까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부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이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은 밖에서 안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또 집안의 귀중품들 그대로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후 집안 곳곳에서 수상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화장실 문 앞과 3층으로 통하는 계단 바닥에서 담배꽁초 3개가 남아져 있었고요. 또 1,000원짜리 지폐와 메모지가 나와요. 이 지폐를 보니까 웬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집 주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묶여있다, 위험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옆에 있던 메모지에는 경찰에 신고해라, SOS 이런 글씨가 휘갈겨져 있고요. 아니 정확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런 모든 메모들이 혹시 사라진 부모가 남긴 구조 요청은 아닐까요? 근데 구조 요청을 남겼다면 이 부모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앞뒤가 한 개도 예측 불허해요. 한편 행방이 묘연해진 부모는 48살의 유지근과 35살의 임진미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가족의 것이 아니에요. 제3자의 DNA가 검출됐죠. 경찰은 일단 여기까지를 토대로 해서 면식범이었던 제3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살해 후 부부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건 원한범죄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들은 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죠. 주민들이 이들 가족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9월 5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작은 동네라서 수상한 제3자가 마을에 들어왔다면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또 이상한 게 이렇게 5명이나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집에서 난 어떤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죠. 살해당한 아이들 중 장남과 차남, 이 아이들은 키가 175, 70kg이 넘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부모를 납치하는데도 이웃들이 전혀 몰랐다? 이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혹시 부부에게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죠. 남편 유지근의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왕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보니까 아내 임진미 역시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러던 중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그는 바로 유지근의 친구 소 씨였어요. 근데 소 씨가 의심의 화살을 받자 펄쩍 뛰어요. 자기는 지난 9월 1일 이후에 유 씨의 집에 아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배를 집 안에서 폈는데 꽁초가 남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죠. 조사를 좀 더 해보니 사건 전후로 소 씨의 알리바이는 확인됩니다. 원한 관계가 딱히 없어서 범인일 확률은 낮아 보였죠. 한편 경찰은 부부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아내 임진미가 지난 9월 3일 슈퍼마켓을 방문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트 CCTV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임씨가 마치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틀 후인 9월 5일 아내 임진미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직접 저희 아이들이 당분간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알렸대요. 많이 사들인 생필품, 게다가 결석 통보. 이거 생각해보면 여행을 계획했을 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후 부부의 생활 반응은 9월 6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은 게다가 집에 다 있어요. 더 이상의 추적도 힘들고요. 이 사건 너무도 미스테리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부부의 금융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한화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까지는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 6월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주변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집에서 나온 증거품들을 좀 살펴볼까요? 아이들의 눈을 가릴 때 썼던 테이프에서
아버지 유지근의 지문이 검출됐어요. 또 철사와 가위, 펜치, 여기엔 어머니 임진미가 이걸 직접 구입한 게 확인됐고요. 또 부부가 쓰던 컴퓨터를 조사해 봤더니 홍약담 사건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검색했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홍약담 사건이라는 건 이게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 셋을 죽이고 화로에 태워버린 아주 끔찍한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부부가 홍약담 사건을 참고해서 5자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장남과 처남 각각 18살, 17살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5명의 아이들을 다 제압하고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거죠? 물론 수면제 먹여서 애들을 잠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사망한 아이들 몸에서 어떠한 수면제나 마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을 하던 경찰. 그러다 불현듯 이 집에 놓여있는 한 화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식물이었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그 화분은 데리스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이게 대만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일종의 마취성 식물인데요. 만약 사람이 치사량을 섭취할 경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또 이게 체내에는 들어가면 저절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키우던 데리스를 몰래 음식에 넣어서 아이들을 소위 마취시킨 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남편 유지근은 1958년생으로 대만에 있는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는 관광상품 가게를 운영했는데 장사 잘 됐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민심을 가진 사장으로 품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집에 돌아오면 유독 아이들한테는 화도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엄한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가정폭력에 굉장히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지근이 아이들을 혼내고 몇 번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걸 알게 된 지역 경찰이 이 유지근이라는 사람을 주의 대상으로 등록해놨을 정도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사건 발생 2년 전이었는데 유지근이 사업을 막 확장하던 중 큰 빚을 지게 돼요. 또 투자가 실패하면서 6억 원에 가까운 손해도 봤고요. 그때 그가 굉장히 우울해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들한테 하는 말이 나 돈 없으면, 나 돈 떨어지면 우리 7 식구는 다 죽은 거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5남매가 모두 부부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내 임진미는 유지근이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 3번째로 만난 부인입니다. 즉 5자녀 중에 그 위에 3명은 전 부인들과 사이에서 낳았고요. 나머지 2만 임진미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실 5 아이를 모두 살뜰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녀와 만난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학부모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부부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게 가장 미스테리죠. 11월 14일 수사당국은 부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마치 증발이라도 하듯 부부의 행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행여나하고 인근 산까지 뒤졌지만 허탕이었고요. 간간히 들어오던 제보도 끊기고 그렇게 결국 사건 1년이 지나면서 전담팀이 해체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어느 날부턴가 지안촌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워낙 흉흉한 일이 있어서인가 싶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죠. 그 유씨 일가족이 살던 집에서 홀령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지에 살던 아이 한 명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안촌을 왔었는데요. 아이가 동네 어귀에서 한참을 놀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친척들이 물었죠. 너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니? 이 동네는 시골이라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인상착의가 얼마 전 죽은 유지근의 자녀들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아이와 동네에 놀았다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또 한 번은 유지근의 집 앞에 살던 진씨 자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건 이후에 이 집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사건 현장이라 분명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다른 이웃들 역시 유지근 집 근처에서 사람의 형상이 쑥 지나가는 걸 봤다. 이런 소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니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국장이 나서요. 자기가 직접 유지근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냐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게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경찰국장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워버린 거죠. 이게 더 악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봐 귀신 들린 거라니까 하고 막 수군대요. 마지막 스토리가 좀 더 있는데 그렇게 막 숱한 소문과 의문이 있고 나서 무려 9년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사냥꾼 한 명이 지안촌 인근에 있는 자운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굴러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눈에 뭔가가 포착됐죠. 보니까 동물뼈? 아닌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백골 시신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 백골 시신의 주변에 찢어진 트레이닝복과 신발, 안경, 또 이불과 살충제, 통조림까지 발견됩니다. 뭔가 약간 생활을 했던 흔적 같아요. 백골 시신. 조사 결과 9년 전 실종된 부부 유지근과 임진미라는 게 확인됩니다. 9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사망한 지 적어도 5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백골 시신 옆에는 농약병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아이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서 몇 년간 도주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나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5남매를 다 죽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삶이었나요? 2015년 9월 화롄 5남매 살인사건의 진범은 유지근과 임진미 부부로 확정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었어요. 부부가 남겨둔 유품을 조사해봤는데 거기 디지털 카메라에 사진을 복원했거든요. 근데 2장의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사진을 보니까 끔찍하게도 장녀를 철사로 묶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왜 사진으로 남긴 걸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걸 사진으로 찍는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사망하면서 별 수 없이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는 정말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어딘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정말 부모가 범인이었다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어차피 가는 마당에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걸까요? 게다가 철사는 철사고 왜 아이들을 화장실에 그렇게 쌓아두냐고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살해하는 부모의 경우 그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도주를 택했죠. 왜요? 아이들이 없는 삶에서 자기들만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나마 사건을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어쩌면 가장이었던 유지근이 그동안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없앤 걸까요? 일반적인 관념은 아니죠. 게다가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19살이던 첫째 아들은 9월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장남이 이런 집을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완벽한 7명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등록금에 대한 압박,
돈 빚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아이들 테이프 눈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해한 게 아니냐.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곤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식 같습니다. 글쎄요. 토요 미스테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이걸 합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들의 삶을 연명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책임감 없이 악마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해버린 부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을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목숨을 뺏긴 5 아이들의 명복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